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반야심경과 양자학의 제3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2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신경과학의 함정이라고 붙여봤는데, 내용은 그 신경과학에서 말하는 마음 개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논문을 제가 지금 2개를 보여드리는데요. 앞에 제가 보여드린 2편의 글은 펜실바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의 디나 와이즈버그가 예일 대학교 연구원 시절부터 연구팀과 함께 가상으로 논문의 일부를 작성해서 학생, 초심자, 전문가 세 집단에게 보여주고 내용에 대한 평을 부탁하고 그들의 평을 정리하여 작성한 논문입니다. 물론 이 작성한 논문은 실제 논문이 아니고 그냥 가상으로 만든 글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글 가운데 2개는 올바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2개는 잘못된 내용의 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신경과학 관련 언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연구 결과 학생과 초심자 집단에서는 설명이 옳고 그르건 간에 신경과학에 대한 언급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지적으로 만족스러운 설명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잘못된 내용을 담은 글일 경우 신경과학적 언급을 통한 만족도의 상승 효과가 더 컸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에서는 신경과학적 언급이 있든 없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하였는데, 흥미로운 것은 제대로 된 글조차 신경과학적 언급이 포함될 경우에는 오히려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뇌신경과학을 맹신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몸과 마음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신경과학이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맹신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다양한 뇌 영역들의 영상은 뇌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체험과 같은 특별한 요소들을 제외한다면 마음은 모든 면에서 뇌신경의 물리적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곧 두뇌라는 인지신경과의 견해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원론적 유물론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두뇌가 마음의 모든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 2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유물론에 대한 검토를 해보죠. 유물론은 물질을 모든 존재의 제일 원인으로 봅니다. 제일 원인은 불교 연기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견해이므로 여기서 유물론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자세히 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서양 철학과 양자학의 관점에서 유물론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지과학자들은 대부분 유물론을 지지합니다. 먼저 유물론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물리학자 하이젠베르크의 견해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폴 처칠랜드는 철학자로서 유물론을 철저하게 지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물질과 의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 합니다. 이원론도 유물론도 설명되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에 오캄의 면도날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반론은 약간의 힘을 가진다. 정신적인 실체라는 것은 빈약한 가정으로 남는 반면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치 않는 사실이다.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2가지 똑같은 이론이 있을 때 간단한 쪽이 더 좋은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간단해서 유물론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정신적인 실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데 물질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나 의심치 않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유물론을 지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에 반해서 물리학자 하이젠버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밑에 영어로 썼는데 Copenhagen interpretation of quantum theory has led the physicists away from the simple materialistic views that prevailed
in the natural science of the 19th century. 무슨 말이냐면 19세기 이래로 자연과학에 성행하던 것이 유물론인데 바로 코펜하겐 해석은 양자역학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은 이 유물론으로부터 물리학자들로 하여금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유물론이 꼭 옳은 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우선 양자역학적으로부터 한번 유물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관찰 전의 물리적 대상을 확률파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제가 제2부 3강에서 강의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 우리가 보는 입자는 영리적 존재라는 뜻입니다. 관찰자가 입자를 관찰할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파라는 것은 헛개비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자나 소립자 같은 미시세계의 존재는 모래알 같은 입자가 아니라 존재하려는 경향에 불과하며 객관적 실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측정 대상과 측정 장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독립적인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이란 일상생활의 물체들과 같은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이란 결국 소립자의 모임입니다. 원자보다 훨씬 큰 두뇌 신경세포들은 객관적 실체처럼 보이지만 그것들도 객관적 실제일 수 없는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비롯해서 거시세계의 물체들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객관적 실체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제4부에서 논의하고 지금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논의할 것이 많이 있지만 원자와 소립자가 관찰 전에는 단지 확률파에 불과하다는 것만으로도 유물론의 설자리는 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물론에 대한 찬반 논란을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중국어방 논변으로 유명한 존설의 견해를 소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유물론은 존재론적으로 물질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심적 현상은 없다고 봅니다. 의식을 포함하여 심리 상태는 두뇌 신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분명하다. 요거는 거기 그 존설이 쓴 마인드라는 책에 나오는 것을 인용한 것이니까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반해 이원론은 일상적인 물리 세계와는 별개의 심적 현상이 존재하고 이 심적 현상은 물리적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현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심적 존재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두 주장에서 옳은 부분을 취하고 잘못된 부분을 버리는 것이 철학의 과제다. 심적 현상은 물리적 토대로 환원될 수 없으면서도 물리적 세계의 일상적 부분이다. 이런 주장은 전통적 용어에서 보자면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래서 전통적 용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것은 존 썰이 마인드란 책 142페이지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존 썰이 말하는 물리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적 상태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썰이 말하는 물리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심적 상태라는 것은 우선 하나 감각지를 들 수 있습니다. 감각지는 뭐냐면은 어떤 것을 지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기분이나 느낌 등을 말하는데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질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내적 체험이기에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지를 이해하기 좋은 예로서 우리가 헬런 켈러의 음악 감상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헬런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었을 때 심한 병에 걸려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났으나 그 여파로 청각과 시각을 잃었습니다. 듣지 못하니 말도 할 수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이었는데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지만 촉각이 아주 섬세하게 발달해서 자신이 방에 누가 들어오면 그 진동만으로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런 켈러는 라디오 스피커 진동판에 손을 대고 불의 명곡을 들었습니다. 모차르트의 곡이라고 합니다. 들었다기보다도 느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녀는 손으로 각 악기와
소리를 구별할 수 있었고 악기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진동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촉각으로 소리를 느낄 때 그 느낌, 그게 바로 감각질입니다. 그것을 헬렌 켈러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느낌을 짐작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네이글이라는 철학자가 박쥐가 된다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하는 문제를 내기는데, 누군가 박쥐의 신경 생리학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기로 하죠. 또 박쥐 생활 양식과 모든 기능에 대해서도 완벽히 알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지식에는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박쥐 입장에서 갖는 느낌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식의 본질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쥐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고 모든 기능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박쥐 입장에서 갖는 느낌은 다를 겁니다. 그게 바로 의식의 본질이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의식 존재는 자기 입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본다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토마스 네이글이 말하는 박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하는 문제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프랭크 잭슨이 한 말이 있는데, 메리라는 어떤 뛰어난 과학자가 있어서 메리는 인간의 색깔, 지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이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 스펙트럼과 빛의 물리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배웠고 모든 걸 아는데, 단지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메리는 흑백으로만 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흰색, 검은색과 회색의 그림자인 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지식에는 뭔가 빠져 있습니다. 그녀가 빛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그걸 이론적으로나 실험 장치를 통해서 그것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안다 하더라도 빨간색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빨간색이 뭔지는 알 리가 없습니다. 결국 유물론적 설명에는 무엇인가가 빠지게 마련이라는 것이 프랭크 잭슨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통해서 존 썰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의식에 관해서는 아직 유물론이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물론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을 살펴보는 것은 이 정도로 그치고, 유물론을 받아들인다고 하고 과연 두뇌가 마음이 모든 것이라는 견해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과학으로 뇌가 의식의 필요 조건이라는 생각에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충분 조건이라는 주장에는 반대할 수 있는 사례는 많이 찾아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더 브레인이라는 책 5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크 웨이는 생후 3년 6개월의 시각을 잃었다. 그 후 40년이 지난 후 마이크는 줄기세포 치료법으로 눈의 손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완벽히 성공적이었지만 마이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바를 시각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다. 그의 시각 영역은 청각과 촉각을 비롯한 나머지 감각들이 오래전에 접수했다. 따라서 그의 뇌는 시각에 필요한 온갖 신호들을 조직하는 능력에 결함이 있었다. 수술 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만져보거나 들어보거나 귀를 기울이면서 그가 본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시각을 위해서는 눈 말고도 많은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수술을 통해서 이미 눈도 회복이 되고 시신경도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각 영역도 다 살아있어요. 그렇지만 시각을 잃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시각을 담당하던 뇌세포 영역들이 시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이나 촉각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세포들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시각을 회복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시각이란 눈에 들어온 광자들을 뇌의 피질이 손쉽게 해석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각은 온몸이 참여하는 그런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 두뇌의 작용만으로는 의식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보이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듣는 것 대신 볼 수도 있고, 헬런 켈러처럼 촉각으로 소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헬런 켈러의 두뇌를 정밀히 조사한다고 해서
헬런 켈러가 촉각으로 음악을 들을 때 그 내적 체험을 객관적으로 그려낼 수는 없을 겁니다. 헬런 켈러에게 일어난 내적 체험은 뇌신경과 환경과 경험의 종합적인 연결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든 외에도 유물론에 대한 많은 반론이 있고 또 반론에 대한 반론과 재반론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학은 아직 의식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은 사실 물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자학은 관찰자인 물리적 대상은 확률파, 그리고 입자는 관찰자가 관찰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관찰자가 의식을 가진 존재여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 중입니다. 우리 앞에 전개된 사물들은 너무나 생생하고 그런 사물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나의 존재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두뇌가 만드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물질에도 마음에도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과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는 없는 것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은 없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원리 전도 몽상을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몽상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침입니다. 개정의 사막의 수행이 바로 그 길입니다. 다음 제24강에서는 마음 개념에 대한 인지과학의 제3 파라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확장된 마음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